안녕하세요 여러분.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임주혜입니다. 법과 가장 친해지는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클릭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law.lowtv.kr 메일로 상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온담 최승호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온담의 최승호 변호사입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언제나처럼 상담해주신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 유쾌한 상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내용들 저와 함께 미리 만나보시죠. 미리 보는 법률 상담입니다. 1차선 추월 사고 과실 비율은 외할머니의 사인증여, 학폭 가해자가 된 아들, 외도한 남편 증거를 모으려면까지 오늘도 정말 다양한 분야의 상담들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최승호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들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할 테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책들이 제시가 될지 기대 부탁드립니다. 빨리 시작해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생생법률쇼 첫 번째 순서는요. 법과 관련된 상식들에 대해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금요일에는요. 영화, 드라마, 명화 속에 숨겨져 있는 법률적 쟁점들 쏙쏙 알아보는 신법한 해석 준비되어 있는데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코너이기도 합니다. 변호사님, 오늘 준비해 오신 작품 어떤 건가요? 오늘은 2021년 시즌 1과 2022년 시즌 2까지 방영된 이제 인기를 모았던 드라마죠. 술꾼도시 여자들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저도 이 작품 정말 재밌게 봤거든요. 이 여자 친구들의 그 우정과 사랑, 그 외의 어떤 직업에서 겪는 일들 정말 재밌게 봤는데 변호사님 먼저 내용부터 좀 소개해 주세요. 네, 30대 친구들의 우정과 사랑 그리고 직장인의 고충과 그 속에 술 한 잔의 낭만을 담아낸 기승전 술 그런 드라마죠. 술꾼도시 여자들은 주인공들의 유쾌함과 음주의 낭만뿐만 아니라 아무리 유쾌하게 풀어내도 결국은 달라지지 않는 현실의 어려움과 음주의 위험성 등을 외면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담아내었기에 더욱더 시청자들의 공감을 이끌어낸 명작 드라마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술꾼도시 여자들에게 적나라하게 표현했던 음주의 위험성 중 취중범죄에 중점을 두고 작품 속 장면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웃음이 살짝 나온 게 이 지금 영화 나오고 있잖아요. 작품이 네네. 지금 우리가 이제 예고편 같은 거 함께 지금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게 그리고 있어요. 이 술과 관련된 정말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나오는데 그 와중에 또 음주의 위험성까지 또 지적해 주셔서 저도 이 작품 생각나면서 너무 재밌게 들어보고 있었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결정적 장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과연 이 술꾼도시 여자들의 어떤 법률적인 쟁점도 숨어져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결정적 장면 함께 보시죠. 네, 지금 남녀가 키스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거 지금 드라마에서 어떤 내용인가요? 그 안소희 역할에 이제 술에 취해서 강북구에게 게임 중 키스를 하는 장면인데요. 그게 이제 입에서 입으로라는 게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재현을 하다가 강제로 키스를 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아니 세상에 당연히 안 되죠. 강제라는 말이 붙어 있으면 당연히 안 되는 것 같은데 법적으로 문제되는 거죠. 그렇죠. 뭐 흔히들 알고 계신 강제추행죄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설명을 하려고는 했었던 것 같아요. 입에서 입으로라고 하면 여기다 좀 뭔가를 휴지나 이런 것들로 막고 이제 그걸 옮기는 행위의 게임인데 뭐 상대방 동의를 받지 않고 어쨌든 이런 행위들을 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강제추행죄에 해당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장면으로 시작해봤는데 다음 결정적 장면도 함께 보시죠. 네, 이번에는 무슨 장면일까 설명을 좀 드려보면 지금 술집에서 뭔가 문제가 벌어진 것 같습니다. 횟집에서 직성 만남을 하던 중 지금 뭔가 시비가 붙었고요. 뭔가 싸움이 벌어질 것 같은 상황인데 박치기도 한 것 같고요.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횟집에서 직성 만남, 우리가 이제 흔히 헌팅이라고 하죠. 그런 걸 하던 중에 강지구라는 역에 정은지 분이죠. 그래서 강지구가 한지연의 다리를 쓰다듬은 남자에게 박치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폭력을 쓴 거는 맞는데 박치기를 했으니까 네. 폭력은 맞는데 그 앞에 일단 문제되는 행동이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거에 대한 응징 차원 내지는 그런 네. 행위를 막기 위해 폭력을 쓰는 거 이 부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원인이 어쨌든 다리를 쓰다듬는 행위니까 이제 강제추행인데 강제추행에 대한 정당방위로서 어쨌든 폭력을 사용한 것이 정당화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죠. 근데 일반적으로 두 개가 이제 원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법적으로 보면 강제추행 행위와 네. 폭력 행위는 조금 다르잖아요. 그렇죠. 폭력 행위를 폭력 행위로 방어를 했다라고 하면 정당방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강제추행 자체를 폭력 행위로 이제 방어를 하면 형법 제260조 제1항의 폭행죄에 해당이 네.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정당방위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실제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는 폭행죄에 해당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위 장면 외에도 강지구가 이제 의자 등 위험한 물건들을 들어 올려가지고 상대방을 때릴 듯이 위협 행위를 하는 장면들이 있거든요. 이는 이제 형법의 제284조의 특수 협박죄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이제 위험한 물건을 활용을 하면 특수자가 붙지 않습니까, 변호사님? 그래서 특수 협박죄에 해당하는데 협박은 어쨌든 말뿐이 아니라 행위로도 가능하고 강지구가 들어올린 의자 등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특수 협박죄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굉장히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서서 무슨 문제되는 행동이 있다고 해도 폭력으로 그거를 정당화할 수 없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결정적 장면 함께 보시죠. 술을 먹고 완전히 취한 이 세 주인공이 발레 파킹 대기자들이 있는 그런 작은 텐트에서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양인 것 같아요. 세 주인공, 이제 일반 손님들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직원들의 휴식 공간에 무단으로 침입해 잠을 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범죄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봐셨어요, 변호사님? 우리 MC님은 이렇게까지 술을 드셔본 적이 없으시니까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술을 많이 먹으면 사실 필름이 끊겨서 어딘가에서 잠들어 있을 수도 있고 네. 실제로 건조물 침입죄 뭐 아니면 이제 주거 침입죄 이런 문제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이제 발레 파킹 하는 곳에 누웠단 말이죠. 그 부분은 이제 건조물 침입죄나 이제 주거 침입죄가 되기는 좀 어렵고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단 출입 관련된 부분을 이제 경범죄 처벌법이 처벌을 하는데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나 시설 또는 장소에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간 행위로 보고 또 이에는 사실은 새 주인공 네. 일행이 아파트 화단에 방뇨 행위를 하기도 하거든요. 아이고. 사실은 이제 술을 많이 먹으면 특히 이제 맥주 같은 어쨌든 뭐 이제 수분이 많은 음료들을 먹다 보면 노상방뇨를 하게 되는 가장 이제 많이 저지르게 되는 실수인데요. 네. 경범죄에서는 보통 범칙금으로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전과가 남지는 않는데 범칙금을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분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전과 기록이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이제 소변을 볼 때 필연적으로 사실 이제 뭐 여성분은 좀 안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성기를 노출하게 되기 때문에 형법상 제245조의 공연음란죄로도 좀 신고당해서 심각한 고초를 좀 당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변호사님께서 경범죄 관련된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경범죄라는 내용은 자주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행동들이 경범죄 처벌법상의 그 대상 행위 등이 되는지는 또 잘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 외에도 경범죄에 해당하는 그런 행위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경범죄에 해당되는 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고 뭐 과거에 이제 스토킹 처벌법 이번에 생겼지만 스토킹 처벌 관련해 스토킹 행위를 과거에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을 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형량이 낮다라고 해서 이제 스토킹 처벌법이라는 좀 제도가 생기기도 했고 뭐 일반적으로 이제 경범죄 처벌법에 있는 부분들을 보면은 빈집 등으로의 침입, 뭐 흉기를 휴대하거나 요즘에 이제 흉기를 들고 다니는 뭐 예고 살인 이런 부분들 문제들이 사실은 이제 범죄 행위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을 하게 되죠. 상당히 좀 약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 경계선이 애매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신고를 불이행하거나 혹은 물품을 강매하거나 혹은 호객 행위를 한다거나 가장 많이 하는 게 쓰레기 무단 투기입니다. 그렇죠? 네. 쓰레기 무단 투기, 노상방뇨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경범죄 처벌법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다양한 행동들 경범죄의 범죄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까지 최승호 변호사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명작송 법률 이야기 신법학 해석, 오늘은 소유권 도시 영화들이라는 도시 여자들이라는 작품으로 함께했습니다. 네, 그럼 바로 다음 순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요, 생생법률쇼의 자랑입니다. 성심성의 전화 상담 이어가 볼게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상담자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생생법률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 궁금해서 전화 주셨을까요? 네, 제가 1차선에서 이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투어를 하는데, 네. 1차선으로 들어갔는데 옆에는 2차선 차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박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그 해당 박은 차량은 블랙박스가 없다고 하고, 네. 처음에는 가해자라고 인정을 했는데, 네. 네, 갑자기 지금 와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그러면 네, 그래서- 우리 상담자님께서는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계시지는 않으시고요. 저 블랙박스 보내드렸습니다, 영상. 아, 블랙박스도 함께 보내주셨고요. 네네. 네, 그렇다면은 당시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지금 함께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내주신 터널 안에서 일어나고 있고요. 네, 사고 장면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주행을 하고 계시고 이제 터널을 빠져나왔습니다. 네, 요 차 빨간 표시된 차량 집중해서 봐주세요. 네, 주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될 걸까요? 네, 여기서 쾅! 지금 우리 뒤에 상담자님 차량이 차선을 정상적으로 이제 변경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렇게 앞으로 다시 보시죠. 여기서 쾅! 한 상황이군요. 차선 변경을 하면서 이렇게 부딪히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2차선에서 1차선으로 들어오면서 1차선으로 주행하고 있던 차량과 충돌을 한 그런 모습인데요. 처음에는 어떤 과실을 인정했다가 이제는 전혀 과실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다는 상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 아직 뭐 과실 비율 같은 게 산정이 된 건 아닐까요, 상담자님? 네, 지금 경찰서에 입건이 돼서 지금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어떤 정도 과실 비율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신 바는 뭐 보험사나 경찰 쪽에서는 없었고요. 네, 아직 없었어요. 네, 그럼 지금 최승호 변호사님 함께 블랙박스 영상도 보셨고요. 관련된 내용 들어주셨으니까요. 어떻게 과실 비율 좀 예측해 볼 수 있을지 좀 더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승호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들리시죠? 네. 저희 영상 한 번만 다시 좀 틀어주시겠어요? 우리 PD님. 네, 블랙박스 영상 다시 다시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뒷부분 보여주시면 제가 깜빡이 부분 좀 보려고 그러거든요. 혹시 앞차가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들어왔나요? 그거 안 넣었던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은 뭐 점선으로 바뀌었으니까요. 저의 뭐 좌측으로 추월을 할 수는 있고.
좌회전 깜빡이를 안 넣은 것 같지 않나요? 깜빡이가 좀 잘 보이지가 않는데 그게 아니라 안 넣은 것처럼 보이는데 지금 밝은 상황이라서요. 좀 더 후에도 좌회전 깜빡이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네, 그렇죠. 등화 없이 사실 이게 어떻게 또 해석이 될 수 있냐면 저는 이제 그리고 저 차가 멈추질 않아요. 부딪히고 나서도 네네, 그냥 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부딪히고 나서도 사실은 이제 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간다라는 건 사실 뭐 뺑소니까지는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또 좀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왜냐하면 파편이나 이런 것들이 날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도로의 어떤 방해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요. 안전조치 의무나 이런 걸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운전을 하시는 운전자분이 좀 이게 높아요. 트럭이 혹시 1톤 트럭인가요? 아니면 더 높은 트럭인가요? 좀 더 높은 트럭. 트럭이 혹시 화물차 큰 거죠? 제가 네, 봤을 큰 때도 화물차. 큰 화물차 기사님이시고 제가 봤을 때도 좀 높으셔가지고 이제 좀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네, 상대편 차량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쪽 차량 입장에서는 좌회전 깜빡이를 넣고 적법하게 이제 추월차로로 들어간 거죠. 왜냐면 앞에 차량이 막고 있으니까 2차로에서 1차로로 진행을 한 거니까 저희 쪽에는 그렇게 큰 과실은 없어 보이거든요. 네네.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타이밍상 상대편 차량이 같이 사실 추월을 하기 위해서 넘어온 거냐 아니면 우리 차가 가는 것을 보고 사실 막기 위해서 또 나온 거냐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 있고 좌측 등하를 하지 않고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상대편 차량 과실이 좀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뭐 그 금감원이나 이런 손해보험 협회에서도 많이 쓰는 과실비율 인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100% 뭔가 딱 그것이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실제로 과실비율을 결정하는 권한은 사법부에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재판을 가서 재판 결과에 따라서 과실 비율을 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실 비율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게 경찰이 과실 비율을 뭐 정할 수 있다거나 혹은 아니면은 손해사정사 혹은 아니면 보험사 이런 쪽에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다라고 좀 오해를 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세요. 네네. 근데 결국은 과실 비율에 대한 다툼이 있으면 그 과실 비율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재판부, 사법부에 있는 판사님들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부분은 우선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이드라인을 좀 드리자고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던 금감원의 과실 비율 인정 기준을 봤을 때 기본적으로 추월차로의 과실 비율은 추월을 하러 들어온 한마디로 지금 상대 차량이죠. 상대 차량이 과실이 80%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네. 지금 직진하고 있는 차량이 20%입니다. 기본 과실이요. 내가 그러면 이제 80이고 상대방이 20이고. 상대편이 80이고 저희가 20. 아, 네네. 네, 저희가 잘못한 게 20, 상대편이 한 게 80. 그런 네. 상황에서 이제 10%, 20%를 서로 가중 감경을 하면서 조정을 하거든요. 근데 네. 제가 지금 이 사안을 봤을 때는 사실 우리 상담자님 입장에서는 상대편 차량이 들어오는 걸 예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 과실은 조금 더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뭐 10대 90 혹은 아니면 0대 100까지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대편의 잘못은 상대편이 좌측 등화를 하지 않고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조금 과실이 추가될 것 같고요. 네. 네, 그럼 우리 쪽 차량의 문제는 뭐냐? 우리 쪽 차량의 과실은 뭐가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안전거리 의무 위반. 한마디로 추월을 하더라도 차량 바짝 붙은 상태에서 좌측 등화를 켜고 이제 추월을 하지 말고 좀 거리를 뛴 상태에서 추월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앞에 있는 차량의 움직임을 보면서 운전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 안전거리 의무 위반 관련된 부분에서 10% 과실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기에는 제 예. 뒤에 차가 너무 바짝 붙어 있어가지고. 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사실은 다 좀
감안을 해서 운전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과실 비율을 뭐 10% 정도 우리 쪽에 부여를 할 수는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해자를 인정하셨던 앞에 차량이 나는 가해자가 아니다라고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사실 이 사건에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들거든요. 네. 그래서 조사를 그 조사는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요? 지금 이제 상대방 네. 차 주를 이제 찾고 있다고 얘기했죠. 상대방 차량이 특정도 안 된 상황이군요. 네. 상대방 차량을 못 찾고 계시는 거예요. 네네. 운전자도 못 찾고요. 네. 그러면은 조금 일이 좀 복잡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운전을 했는지조차 특정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차량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그거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렌트카인지 아니면 그 운전자가 내가 운전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가해자가 특정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받는 배상 관련된 부분에서는 차량을 상대로 해서 받을 수는 있겠지만 운전자 보험이나 이런 걸로 받을 수 있겠지만 만약에 이걸 형사처벌 관련된 부분으로 간다고 하면 또 좀 애매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받으시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지금 보험사는 우리 차량은 보험사가 있나요? 네, 있어요. 우리 쪽 보험사가 이 사건 담당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럼 그쪽 보험사에서도 아마 찾으면 상대편 차량을 찾게 되면 왜냐면 번호판이랑 이런 거 명확하게 있으니까 분명히 뭐 네. 찾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찾으면 결국은 과실비율 분배에 관련돼서 좀 얘기를 할 거고 우리 쪽의 과실은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고요. 그리고 대물 피해하고 결국은 대인 피해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대물 관련된 부분은 사실 지금 큰 화물 차량하고 앞에 있는 이제 작은 차량하고 부딪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봤을 때는 뒤에 차량, 그러니까 저희 차량이죠. 저게 지금 보면 전기차고 번호가 좀 잘 안 보이는데 저 차량이 앞으로 나아갈 때 보면 저 차량이 사실 큰 피해가 없어 보여요. 혹시 피하신 건가요? 접촉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접촉이 있었는데 그 상대방 앞차에 이제 사이드미러가 좀 사이드미러 파손이 쪽이다. 된 파손이 것 됐네요. 같아가지고. 예. 그러면 저 차도 사이드미러가 왼쪽이 파손된 걸 알았겠죠? 네. 알았는데 뒤에 차량이 안 보여서 그냥 갔다. 그것도 좀 이해는 안 됩니다만 저쪽 차량은 사이드미러가 파손됐고 저희 쪽 차량은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대물 피해가? 살짝 스크래치 난 정도. 그렇죠. 제가 왠지 그럴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대물 관련된 부분은 아마도 저 블랙박스를 제출을 했을 때 화물차는 도색해주는 정도일 것 같아요. 요즘은 뭐 범퍼를 교체한다거나 혹은 아니면 휀다 쪽인가요? 저희 쪽 차량에? 네, 오른쪽 횡단 쪽. 오른쪽 우측 핸다에 사실 경미한 어찌됐든 스크래치 정도가 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뭐 컴파운드나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걸로 보여진다고 하면 결국 이제 도색 관련 부분에 있어서 아마 배상 책임이 나올 거고요. 이 부분은 이제 보험사에서 하고 이미 공업사 들어가셨나요? 네, 공업사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쨌든 비용이 나오셨죠. 그럼 네, 이제 네. 그 비용을 아마 보험사에서 상대편 차량에 청구를 해가지고 받을 수도 있고요. 뭐 네. 일반적으로 뭐 보험이라는 건 사실 상대편 차량을 못 찾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쪽 차량에 어쨌든 차량 보험, 그죠? 종합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우리가 먼저 자차로 처리를 한 다음에 상대편한테 우리 보험사가 상대편 차량이나 상대편 차량의 보험사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로 좀 해결을 하기 때문에 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보상을 못 받으시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물 관련된 부분은. 네네. 대인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금 아마도 입원을 하셨거나 뭐 통원 치료 정도 하시고 계신가요? 네, 병원 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약간 상식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과거에는 과잉 진료 관련된 부분에서 특별히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블랙박스를 보면 물론 우리 차량이 왼쪽 가드레일 쪽으로 넘어가는, 그래서 바퀴가 넘어가서 좀 덜컹거리면서 좀 많이 놀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치료는 충분히 받으실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아마도 염좌 이상의 어떤 특이 소견을 보이기는 좀 어려울 거로 전 보이는데 네. 그 이상 안 나오죠. 2주 이상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살짝 뇌진탕 소견도 있다고. 뇌진탕 하셔가지고. 소견이 있었어요. 네. 이 부분은 치료 잘 받으시고 MRI도 한번 좀 찍어 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좀 다치신 부분이 좀 있다고 하면 우리 쪽 보험으로 좀 치료를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그리고 네네. 입원 치료를 조금 더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상대편 차량이 못 찾을 거다라는 생각은 사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뭐 네네. 우리나라 경찰들이 그게 못 찾고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상대편 차량을 찾으면 그 차량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 종합보험이나, 자동차 종합보험은 의무이기 때문에 상대편 종합보험으로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운전자 보험을 들었으면 운전자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궁금하신 건 과실 비율이었잖아요. 네. 과실 비율 관련된 부분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저희가 아무리 많아도 제 생각에는 한 20 정도면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한 20대 80을 기본 과실로 하는데 20대 80에서 우리 쪽에 과실이 더 들어가는 걸 보면 이제 과실 비율 인정 기준에서 좀 보면 우리가 중과실이 있으면 20%가 추가가 됩니다. 혹은 현저한 과실이 있으면 이제 10%가 추가가 되고요. 분기점이나 출입로 부근에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다면 10%가 추가되는 이런 형태의 가중 비율이 좀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봤을 땐 이 세 가지 중에 중과실이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렵고, 우리 쪽이 중과실이라고 좀 보기는 어렵고, 그럼 20%는 안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분기점이나 출입로 부분이었냐, 그 부분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분기점이나 출입로 부분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한테 20대 80에서 조금 더 아무리 가중된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현저한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 그래서 이제 30대 70까지는 될 수 있는데 30대 70은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땐 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앞에 차량이 좌측 등화를 켜지 않고 심지어 우리가 뒤에서 넘어왔는데, 우리가 먼저 넘어왔죠. 넘어온 상태에서 앞에 차량이 사실은 우리 차량을 인지하지 못하고 바로 또 넘어오면서 사고가 난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 상대편 차량의 과실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20대 80이거나 10대 90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예. 그 상대방 차량이 뺑소니에는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뺑소니는 이제 일반적으로 다들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수리를 할 만한 부분을 남겨놓고 도망갔을 때 이제 뺑소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사람을 구조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구조를 하지 않았을 때 이 부분이 있고요. 대물 관련된 부분, 지금 이게 고속도로인가요? 아니면 뭐 지성국도인가요? 고속도로. 고속도로예요. 도로의 어떤 원활한 통행을 위해서 그러니까 사고 미조치라는 부분은 그 교통의 안전을 방해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사고로 인해서 실제로 도로에 뭔가 비산하거나 뭔가 나타난 구조물들이 없단 말이에요. 네네. 사고로 인해서 사실은 바닥에 뭔가가 떨어져 있거나 교통을 방해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방해할 만한 요소들을 상대편 차량에 남기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사고 미조치라고 좀 보기는 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대물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고 미조치라고 보기 어렵고, 대인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뭐 큰 상해, 중상해나 아니면은 사망이나 이런 쪽으로 가는 쪽에 사건 사고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게 아니기 때문에 뺑소니다 라고 그냥 쉽게 단정 짓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물론 경찰은 뺑소니로 입건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 부분에 대한 항변은 분명히 상대편 차량에서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할 수 있냐면 상대편 차량에서 한번 좀 바라봐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만약에 제가 만약에 상대편 차량의 변호사라고 한다면 이 얘기를 꼭 할 것 같아요. 백밀러가 부서졌지 않습니까? 백밀러가 부서졌기 때문에 뒷 차량이 어떤 상황인지 사실 잘 모르고
네. 이건 이제 사고 이후죠. 사고 이전에는 사실 우리 화물차가 들어가면서 동시에 사실 상대편 차량도 들어온 걸로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사각지대입니다. 앞 차량 입장에서는 화물차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대각선 방향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는 뒤에서 차량이 온지 몰랐고 사실 나는 그냥 달렸다.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니 내 왼쪽 백밀러가 파손되어 있어서 나도 지금 그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있는 와중이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방금 잠깐 의문이 든 게 상대편 차량에 블랙박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 거는 이미 그 차량을 찾았다는 얘기 아닌가요? 근데 뭐 경찰에서 전화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경찰에서는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그렇군요. 근데 경찰에서는 못 찾았다고 아, 그래요? 그러거든요. 아마도 뭐 찾았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제가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대로 좀 진행되는 거 한번 더 지켜보시고 만약에 이제 더 궁금증이 있으시거나 뭔가 더 해결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거나 이러시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고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게 교통사고라는 게 사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럼요.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상담자님 일단 다치신 부분은 치료 좀 잘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보실 수 있을지 정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좀 되게 길게 말씀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과실 비율 관련된 부분에서도 우리 보험사나 상대편 보험사나 혹은 아니면 경찰 쪽에서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하고 조금 과실 비율이 조금 다르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다시 문의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또 다 자세하게 설명드렸듯이 대인대물 관련돼서 네. 치료하고 그거에 대해서 보상받는 부분들도 다 말씀을 드렸기 네. 때문에 만약에 상대편 차량이 인정하지 않고 상대편 차량이 어떤 부분에서 뭔가 지급이 잘 안 되고 있다. 내 피해에 대한 보상이 잘 안 되고 네. 있다라고 하면 우리 쪽 보험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쪽 보험사한테 먼저 자차로 좀 받으시고 네. 대인도 마찬가지로 우리 먼저 받으시고 구상권 청구하는 형태로 좀 되시면 지금 당장 피해를 보신 거에 대한 피해 배상에 대해서는 특별히 큰 문제는 없을 거다. 네, 실무적으로도 네. 좀 편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방안까지 승우 변호사님 네네.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잘 유념하셔서 처리하시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쉽사리 해결되지 않는 법률 문제를 끌어안고 있다면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시죠. 법률 고민이 해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첫째, 02-557-8295로 전화를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를 남긴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각 분야의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의 더부룩한 속을 뻥 뚫어드립니다. 속 시원한 스파클링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외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를 때만 해도 실감을 못했는데 할머니가 남기신 유품을 정리하다 보니 그제야 슬픔이 몰려오더군요. 할머니가 생전에 사시던 아파트는 상속 지분대로 저희 어머니와 이모, 삼촌들에게 상속됐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제 사촌 여동생이 할머니에게 사인 증여를 받았다면서 이모와 삼촌들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 송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사실 제 사촌 여동생은 결혼 전부터 할머니와 함께 생활했고 결혼하고 나서는 남편까지 할머니의 집에 들어와 살았습니다. 그 기간만 해도 모두 20년이 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할머니를 뵈러 자주 갔기 때문에 할머니가 사촌 여동생과 얼마나 각별했는지 잘 압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사촌 여동생에게 집을 증여하기로 했다는 걸 입증할 계약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모는 사촌 여동생이 오랫동안 할머니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계약서가 따로 없어도 할머니의 아파트는 사촌 여동생이 받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뜻하지 않게 가족들끼리 재산 다툼을 벌이게 돼서 할머니에게 죄송하기만 합니다. 이런 사연 접수가 되었어요. 사실
이렇게 상속 관련 분쟁 정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인데 가족끼리 상속 문제가 또 불거진 그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사연에서 보면은요. 사인증여라는 용어 나왔는데 좀 생소하게 여기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사인, 즉 죽음을 원인으로 한다. 죽을 사자에 이제 원인 인자, 인과관계가 죽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증여라는 뜻이죠. 그래서 증여는 일반적으로 이제 살아계실 때 증여자와 수중자 간의 증여 계약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네. 이 증여의 시점을 증여자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효력 발생 시죠. 그러니까 효력이 언제 발생하냐라는 게 증여자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정지조건부 증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 시점의 차이 때문에 증여와 사인 증여가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상속인이 있는데 사촌 여동생에게 사인 증여를 한 그런 경우입니다. 원래 상속인들이 받아야 할 몫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어떻게 보면 유증도 생각이 나게 되는데 사인 증여와 그럼 유증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실은 사인 증여나 유증은 이제 효력 발생 시점에서 유사하기 때문에 네. 실제로 사망 유언자의 혹은 아니면 증여자의 사망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한다는 점에서 좀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에서도 사인 증여와 관련해서 많은 조항들이 유증에 관한 규정들을 좀 준용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사인 증여하고 유증이 뭐가 네. 다르냐라고 봤을 때 사인 증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이 증여라는 말에도 있지만 계약입니다. 양 당사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양 당사자 간에 내가 너한테 줄게.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러면서 받는 수락행위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반해서 유증은 유언이란 말이죠. 네. 유언이라는 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없어도 되는, 내가 누구한테 유증을 줄지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줄 사람이. 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유증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단독행위라는 부분에서 계약이라는 양 당사자가 필요한 계약과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관련된 조항은 네. 유증의 조항을 준용하지 않게 되어 있죠. 아, 그렇군요. 굉장히 차이가 있는 법률적으로는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연에서도 보면요. 사인 증여를 했다고 하는데 입증할 만한 그런 다른 서류가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사인 증여를 할 때 어떤 형식이나 양식, 뭐 계약서 같은 게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우선은 계약이기 때문에 구두 계약도 계약으로서 성립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법원 판례가 좀 있어서 아마도 이런 질문이 나오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입증 책임에 문제가 있는데 만약에 최근 이제 나왔었던 대법원 판례 관련된 부분은 뭐냐면 유증계약, 그러니까 사인증여 계약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근데 구두 계약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돌아가시는 분께서, 증여자 분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다 주고 가신 거예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계약이 성립을 했고 증여계약이 이행됐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로 왜 증여자가 그러면 수증자한테 우리가 넘겼겠느냐, 소유권 이전 서류를. 등기 네. 서류를 넘겼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그런 부분은 추정이 되면 결국에는 사인증여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는 구두계약도 계약이 된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두 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사인 증여도 이런 거 입증할 수 있는 어떤 형식이로든 그렇죠. 객관적 자료가 좀 있어야겠죠. 그렇죠. 예, 그런 예. 부분이 확보가 된다면 인정이 될 수 있는 거겠군요. 예. 또 이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이 사촌 여동생분과 할머니가 오랫동안 같이 사셨다고 합니다. 결혼을 해서도 같이 사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이 상속인이 아니어도 어떤 기여분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될까요? 우선은 상속 기여분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선 상속 기여분에 공동 상속인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손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모가 살아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모와 이모부가 있기 때문에 대습 상속이 아닌 이상 사실은 인정받기 어렵겠죠. 네. 그러니까 상속인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여분 인정받기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결국 상속인이 아니라는 점이 그렇죠. 이번 사건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인 것 같은데 기여상속분 변호사님께서 지금 언급해 주셨는데 어떤 건지 간략히 추가적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피상속인, 그러니까 한마디로 상속인이 꼭 공동상속인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간병이나 간호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치료비가 막 1억씩 들었습니다. 아니면 부양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부양한 사실들을 좀 인정할 만한 증거가 필요해요. 근데 특별한 부양이 아니면 네.
예를 들어서 기본적으로 자녀는 부모에게 뭔가 부양을 해야 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기본 의무 안에 들어가는 통상적인 자녀들이 해야 하는 기본 의무에 들어가면 기여분으로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부양을 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첨부를 해서 내셔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인정받는다면 기여분을 인정받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지금 손녀가 어쨌든 할머니의 자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어떤 부양을 한 부분이 있다면 이런 건 어떤 식으로 좀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습상속 형태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이모나 이모부가 먼저 사망을 네. 하는 형태로 대습상속이 아니라고 한다면 기여분 인정받기는 어려울 네. 것이고 그렇다면 결국은 변호사가 만약에 조언을 한다고 하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모와 함께 할머니를 부양하였다.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기여분을 인정받는 방법. 그 방법 말고는 사실은 본인의 기여분을 주장하면 인정받지 못하겠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히려 상속인이 해당할 수 있는 본인의 부모님과 함께 예. 내가 이렇게 할머니를 부양하는데 기여하였다라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현명한 접근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조언해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 사이가 굉장히 좋았던 가족분들이신 것 같은데 이렇게 상속 분쟁에 휘말리게 되셔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요. 변호사님께서 이제 법률 전문가로서 이번 사연 관련해서 좀 조언하시 주실 부분 있으시다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고 가족들 간에 사실 왜냐면 할머니를 모시고 2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남편과 함께 또 살았거든요. 각별하셨던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재산 분쟁이 발생하면 좀 가슴이 아픕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기여분을 사실은 다른 형제들도 알고 네. 다른 분들도 알면 사실은 기여분이 아니라 자기의 상속분에서 받아가지고 사실은 좀 줄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원만하게 해결을 하시고 만약에 그게 원만히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부모의 기여분 관련된 부분에 이제 손녀의 기여를 조금 같이 함께 입증을 하셔서 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잘 해결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접수된 여러분들의 고민 함께 해결해 보시죠. 전 현재 아내와 이혼한 상태입니다. 이혼할 때 아내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였습니다. 저는 양육비를 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었지만 업무차 해외 출장이 다니는 일이 빈번해서 아이를 직접 만나는 면접 교섭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가끔 국내에 들어오면 아이를 만나보긴 했지만 아이가 중학생이 된 이후로는 학교 생활이 바쁘다고 해서 자주 만날 수 없었습니다. 가끔 문자나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생일이나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주는 게 교류의 전부였습니다. 저와 아이의 교류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 아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혼한 아내도 저에게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이런 방구 언급이 없었죠. 아내는 사춘기로 접어든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이는 더 엇나갔고 불량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피해 학생 한 명이 학교폭력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는데요. 현재 피해 학생의 부모는 저희 아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시에 부모로서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저와 헤어진 아내에게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저는 제 자식으로 인해 벌어진 일은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억울합니다. 미성년자 감독 의무 위반은 전적으로 아내의 책임이 아닐까요? 아이고 정말 가슴이 먹먹한 답답한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우선 미성년자의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은 일단 맞는 것 같고요. 이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부모의 법적 책임 부분부터 한번 좀 짚고 넘어가 보죠. 우선은 뭐 미성년자의 책임 능력은 여러 상황에 따라서 면책이 되거나 혹은 제한되는 규정들이 많죠. 민법상.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가해자인 미성년자의 행위로 인해서 피해자가 발생을 하고 그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제도가 민법 제755조 제1항의 감독자 책임입니다. 일반적으로 친권 양육권이 있는 부모는 자녀의 일상생활에서의 감독자가 되고 그 자녀가 손해배상의 가해자가 되는 상황에서는 피해자에게 배상을 부모가 해야 하는 거죠. 다만 이제 부모가 그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라는 경우에는 면책이 되고 네. 또 755조의 2항 보면은 다른 감독 뭔가 다른 감독 행위를 해야 되는 감독 의무자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유치원이나 아니면 학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이혼 가정이란 말이죠. 더 이상 이제 친권 양육자가 지금 상담
문의해 주신 이제 아버님 입장에서는 아닌 건데 그래도 미성년자에 대한 감독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2022년 4월 14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가 좀 의미가 있어서 아마 이런 질문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대법원 2020-240021 판결에서는 가해자의 친권자 및 양육자가 아닌 비양육친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에 대하여 가해자에 대한 감독 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설시를 했습니다. 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을 심리를 하지 않고 네. 특별한 사정이 있다라는 걸 심리하지 않고 단순히 비양육친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돌려보낸 사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굉장히 좀 의미 있는 판례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럼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늘 의무가 면제된다는 것이 아닐 텐데 그렇다면은 실제로 언제 어떤 상황에서는 비양육친이라도 감독 의무가 인정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있을까요? 네, 이 판례가 상당히 유의미한 이유가 사실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비양육친이 자녀하고 어떤 면접 교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면접 교섭도 하고 지속적으로 연락도 주고받는단 말이죠. 이런 상황은 사실 일반적인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것으로 사실은 좀 보여져요. 근데 이 판례가 단순히 면접 교섭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비양육친이 일반적인 관리 감독 의무가 있다라고 보긴 어렵고 심지어 이제 양육친과 비양육친을 좀 비교를 한 거죠. 그랬더니 양육친 입장에서는 양육친이 사실은 1차적인 관리 감독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판례인 겁니다. 그러니까 양육하는 사람이 더 가까이 있고 더 아이들을 더 관리 감독을 해야 될 의무들이 있는 거지 저 멀리 있고 면접 교섭만 잠깐씩 하고 연락만 잠깐씩 주고받는 그 부모에게 한마디로 비양육친인 부모에게 관리 감독 책임까지 1차적인 게 아니라 2차적인 거를 다 끌어다가 양육친과 똑같이 동등하게 어떤 책임을 부과할 수는 없다라는 어떤 그런 구분짓는 판결이라고 좀 봐야겠죠. 그렇군요. 지금 우리 사연으로 좀 돌아와 보냐면요. 아이와 이제 만나시는 경험도 별로 없었던 것 같고 소식도 잘 못 들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라면은 책임 면제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변호사님? 좀 면제가 될 수 있겠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비양육친이고 실제로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대법원 판례상 특별한 사정 찾기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면책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사연 속에 보면 또 정말 안타까운 그런 학교 폭력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피해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원인이 만약 이제 자녀분 때문이라고 한다면 부모는 법적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 걸까요? 방금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755조 민법 755조의 민사상 어떤 관리 감독 책임,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하나 지금 아마도 이 질문은 형사처벌을 받느냐에 대한 문제를 그렇죠. 또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과거의 어떤 여러 가지 제도들의 발전으로 인해서 형사 책임이 연좌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네. 헌법상 연좌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형사처벌이 되는 부분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죠. 형사적인 책임을 부모가 지지는 않겠지만 당연히 민사적인 배상 책임에 대한 의무가 남아있게 되겠죠. 그렇다면요 지금 사실 이런 어려운 환경이었다. 부모가 이혼한 상태였다. 이런 것이 어떤 학교 폭력에 대한 면죄부는 절대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드님이 아직 중학생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정도의 처벌을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뭐 일반적으로는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 소년에 해당이 된다면 형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더라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형사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년부나 가정법원 등에서 사회봉사, 감호위탁, 소년원 등으로의 송치 이런 소년 보호 처분 등을 받게 되겠죠. 소년법이 적용이 돼서요. 그래서 뭐 가장 사실 강력한 보호 처분이라고 해도 사실 뭐 장기 소년원 송치 이게 가장 센 처벌이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까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뭐 이제 사실은 사람이 또 아이가 한 명이 또 죽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감안을 해서 소년원으로는 어쨌든 가게는 될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이죠. 상담자님 마음도 참 찹찹하실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사연자님께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민사 책임이냐 형사 책임이냐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내가 면책이 된다. 아까 이제 사실 피해자 쪽 아이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용서를 구하고 내가 자녀에 대해서 그게 양육친이든 비양육친이든 이런 걸 떠나서 도리적인 용서와 어쨌든 위로 관련된 부분은 그것은 부모로서 가해자 아이의 부모로서 사실은 진심 어리게 피해자의 부모에게 사과하고 피해자 부모를 좀 위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도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 걸려오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세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최승호 변호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생생법률쇼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